자,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106쪽, 107쪽은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07쪽에 기출문제 하나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지가고 문제입니다.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 합리적 지가 수준을 넘는 지가 상태를 지가고라 한다면, 이러한 지가고의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에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 가격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요거는 옳은 표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폐단입니다. 다음에 2번은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생산품 가격에 증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자, 요것은 기업 입장에서죠. 정부, 기업, 다음에 3번은 가게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주체라고 해요. 그 경제 주체별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은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이 생산품 가격에 증가된다. 기업 입장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3번은 가게 입장에서 택지 취득이 필요한 수요자가 취득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토지 투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4번까지는 다 맞고요. 5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개발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5번이 틀렸고요. 다 기출문제들입니다. 이게 기출문제를 보면은 사실 중급, 하급의 문제만 맞춰도요, 합격하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죠. 당연한 게 3대 4대 3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편이니까 난이도 높은 게 30%, 중급 40%, 하급 30% 이렇게 되니까 중하만 해도 70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것에 승부 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문제를 난이도 높은 거 버리고 푼다, 이런 생각으로 풀면 돼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높은 놈인지 낮은 놈인지를 파악을 못하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중급은 이제 왜 그 애들 또 보면은 저놈이 나보다 센 놈인지 약한 놈인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센 놈 같으면 꼬리 내리잖아요, 싸울 때.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보이면은 이제 싸우다가 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게 안 보이면 이제 대들다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럼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합격률이 정말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시험 치는 요령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108쪽으로 넘어가서 1번 문제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한 번 정도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잖아요, 위에.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문제 인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문제 터졌구나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산하단체라든가 관련 이제 민간 단체라든가 이런데 막 자료 협조 요청을 해요. 자료 협조. 자료 좀 달라고. 지금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실태를 파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 수집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의 작성 및 이제 평가를 해요. 대안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이제 사무관급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과장급 이하 사무관급에서 이런 거를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죠. 국장급한테 보통 보고를 해요. 국장급한테 보고를 하면 이제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국장이 몇 가지 중에서 자, 이거 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정책을 집행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2번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시대적 상황이냐에 따라 뭐 많이 개입할 수도 있고 덜 개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며,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이 되며 효율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입니다.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은 경제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효율성 측면의 개입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은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자, 요거는 경제적 기능 아니죠. 요거는 이제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는 형평성 측면이잖아요. 요거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주택 수요는 경제적 측면의 시장 경제 원리가 적용되나 주택 소요는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 개입 원리가 적용된다. 이거 앞에서 우리 수요와 소요 구별하는 거 있었죠. 소요는 필요량으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소요는 필요량. 얼마나 주택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개념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넘어서 3번도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의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맞는 말이죠. 정의 외부든 부외부든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경우나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경우 모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자, 이게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다 그랬어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크기를 알 필요 없죠, 굳이. 근데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런 이제 뭐가 더 적다 돼 있어요? 사회적 편익이 더 적다라고 돼 있죠.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경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정의 외부를 말하는 건지 부의 외부를 말하는 건지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가지고 직접 대놓고 정의 외부인지 부의 외부인지를 묻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나 또는 반대의 경우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퀄일 때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퀄일 때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럴 때는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정의 외부의 부의 외부예요. 보통 이 정의 외부는 편익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편익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나만 얻는 편익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얻는 편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의 외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외부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고 근데 사회적 편익이 더 작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부의 외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부의 외부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기억하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이러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오염을 이제 제거하려면은. 그래서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데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측면에서 기억을 해두시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갈 때는 이제 반대쪽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크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부등식을 직접 써보는 게 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요. 직접 부등식을 보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든 저 경우든 그러니까 정의 부의 외부의 경우나 정의 외부의 경우나 모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그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 맡기는 경우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정당하다. 자, 이거 틀렸죠? 정부가 항상 이렇게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 현상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게 한다. 맞죠? 시장 실패 원인인 거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시장 실패 중에서도 외부 효과가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4, 5, 6 전부 다 외부 효과인데 5번,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다 맞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도 합니다. 함께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죠.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죠.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죠. 다 맞는데요. 5번이 틀렸나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모두 다 필요는 하다 그랬죠. 모두 다 필요는 하다. 다만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그렇지는 않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부동산의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사립학교의 설립, 구 건물의 리모델링 등에 의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정의 외부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있어버리죠.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 맞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며 외부 효과 문제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반드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맞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지역에 건설되면 인근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공급 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자, 이거 틀렸죠. 옆에 아파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가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그 공급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한다거나 생산 기술 수준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공급 곡선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급이 줄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재 해설이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 심지어는 그게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일단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급량이 주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은 줄어요. 공급량은 주는데 그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주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해설을 그렇게 잘못한 것도 있어요. 시중 모의고사에 그저 해설에.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공급량이 줄기는 주는데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공급량이 주는 걸 가지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잘못 해설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설하면 안 돼요. 4번이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임대주택 생산비 상승은 자 이게 뭐예요? 이때 그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멘트 자재 가격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택 건축 입장에서는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증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4번이 틀렸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공공재가 있죠. 공공재 7번을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비배제성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그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맞죠? 또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산림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이런 공공재는 과소 생산의 비율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자 이제 8번부터는 이제 정부의 개입 수단에 대한 내용이죠.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을 들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개입과는 구별이 되죠.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 토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토지 공급의 원활화 및 지가 안정에 주력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제도, 공영 개발 등이 있다. 자, 이거 전부 다 직접 개입 맞죠? 5번이 틀렸나요? 간접적 개입은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토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이게 틀렸죠? 앞부분 때문에. 간접적 개입이라고 해놓고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 틀렸죠?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대체로 이 개입 수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됐어요. 그냥 요거 단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요거 항목들로 비교해서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요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9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10번은 토지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잖아요. 요거는 이제 11번, 10번, 11 토지 비축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두셔야 돼요. 근데 10번, 11번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1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장래의 공공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토지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죠. 이 미리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죠? 미리 쌀 때 사두잖아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귀속이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잘못 관리하면은 이게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 관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번은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자, 그렇지는 않죠. 계획적 이용을 할 수가 있죠.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이게 토지 비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은행 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 내 공사 아니라 그랬죠? LH 공사에서 하는 거요. LH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LH 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개발용도 있고요. 수급 조절용 해서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용 비축.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거잖아요. 또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혹시라도 뭐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정부가 땅을 내놓는,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 차이점은 얘는 수용이 가능해요. 얘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이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개발 목적으로는 수용을 통해서 비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급조절용으로는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협의매수는 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협의매수, 여기도 협의매수, 또 선매 아시죠? 선매. 선매 들어보셨어요? 선매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선매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중개사법에서 나왔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시군구장이 허가권자인가요? 공시법은 다들 안 배우시나요? 여기는 이제 1차만 다들 하셔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 아닌가요? 맞죠? 시군구장의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민법상 그게 유동적 무효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예, 그게 민법에서도 나오잖아요. 민법에서도. 자, 그런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고 받더니만 앞으로 여기에다가 운동장을 지을 계획이에요. 공설운동장을. 공설운동장을 지을 땅인데 지금 이 개인 간의 거래를 허가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가를 해주면은 그 땅 사가지고 그 뭐 건물 짓거나 뭐 이런 좀 이렇게 이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시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거기에다가 지금 그 공설 운동장 지을 땅인데 그렇게 할 거면 미리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A가 B한테 땅을 팔든 A가 그 시나 군 지방자치단체에게 팔든 얘는 파는 거는 똑같잖아요. 여기 팔든 얘한테 팔든.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지 않고 내가 살게. 내가. 이게 뭐예요? 선매. 됐나요? 합리적인 제도죠. 허가를 하기 전에 혹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나중에 내가 어차피 사용해야 될 땅 같으면은 하는 거죠. 또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팔도록 한다거나 국가에게 팔도록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비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단점. 이건 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토지비축제도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죠. 10년 동안. 장점은 뭐예요?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장점. 단점은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단점이에요. 미리 갖고 있으면 미리 갖고 있다는 얘기가 쌀 때 사두는 거잖아요. 쌀 때 사두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누구 거예요? 정부로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 때 미리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 그리고 미리 갖고 있으니까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미리 갖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쌀 때 미리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이에요. 이게 미리 갖고 있으면 이제 관리 문제가 있고요. 사용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죠. 잘못 관리하면은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미리 갖고 있다는 게 사실 이거 우리 가게를 생각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땅을 사려면은 가게에서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푼 아니죠. 땅에 묻어두는 돈이. 가게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땅에 묻어놔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필지를 비축하는 것은 비축이 아니죠. 대량으로 비축을 해야 비축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땅을 민간에서 사가지고 오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건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막대한 매입 비용이 묶여 있어야 돼요. 막대한 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게 직접 개입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개입이잖아요. 직접 개입으로서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시장에 큰 손이 와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은 땅값이 들썩들썩 투기를 줘요. 됐나요? 이런 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됐고요. 기출문제에서는 12번하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부여외부 과다 생산 맞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통하는 것도 아니죠. 두 군데에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외부 불경제든 외부 경제든 모두 다 토지 이용 규제 명분이 되죠. 다음에 1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4번을 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했어요. 이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3번이죠. 공영개발 사업 시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된다 이 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으로 가셔서는 그 1번 문제에서는 그 4번 지문이 정답이 되도록 해 있죠. 근데 그게 4번 지문이 정답 지문이긴 해도 중요도는 낮아요. 중요도는 낮아서 그럼 뭐 4번 지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다른 지문을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지역지구제에서는 그 2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는 드리는데 일단 그 내용이 지역지구제에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하는데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부의 외부 제거 또는 감소 또는 방지 이렇게 효과는 중요도가 낮아요. 지금 그 1번에 4번 지문이 정답이 되도록 한 것도 이게 이제 효과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중요도 자체는 낮습니다. 근데 어차피 뒤에 지금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분석의 구조는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 중요도 자체는 낮은데 분석의 구조는 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요. 단기 효과는 보통 이제 수요 곡선이 이동하고요. 장기 효과는 이제 공급 곡선이 따라 변하는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던 지역, 난개발되던 곳이라고 생각해서요. 뒤죽박죽으로 이용되는 그런 상태에서 지역지구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부의 외부가 제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이런 게 제거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제거되면은 살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의 공급자들은 뭐를 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얻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증가시켜요? 공급을 증가시키죠.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가격이 내려가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초과이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건데 그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요는 증가해요. 이렇게 수요 증가한 상태가 여기에 또 가격이 올라간 상태, 여기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여기에 단기 효과예요. 노란 점이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이윤이 이렇게 발생해요. 물론 거래량 늘어나는데 보통은 거래량보다는 가격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뭐를 증가시킨다고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자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이동해서 올랐던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빨간 점이 장기 분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이냐, 비용 감소 산업이냐, 비용 일정 산업이냐 여기까지 넣으면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요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는 중요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똑같은 높이인 거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비용 일정 산업. 비용이 불변이에요. 비용 불변.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다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분석할 때 이제 시험 이렇게 질문 끝에 다른 조건은 일정함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일정한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야 분석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비용 증가 산업이든 비용 감소 산업이든. 그러니까 비용 증가 산업은 초과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옛날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초과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생산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의 가격에 맞출 수가 없어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근데 예외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비용이 감소할 때는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싼 가격에 내려가야 초과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은 만큼 중요도는 낮다는 거죠. 기억할 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과윤이 사라져요. 대부분의 여러 업종들이 사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왜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유행 탄다 그러잖아요. 한때 뭐가 이제 한 3년 중인가? 2년 중에 요즘은 좀 짧아졌나? 무슨 맛난 음식이 붐이 일면은 왜 여기저기서 막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좀 돈 좀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초과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돈 된다 그러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하니까 결국은 초과윤이 사라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어야 사회가 좀 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초과윤이 사라져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초과윤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만 얻는다는 것은 그는 자원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골고루 다 같이 이렇게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어느 누군가만 초과윤을 얻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사회가 효율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이거 이제 장기적으로는 초과윤이 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이 문제점이 이 제도는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잖아요.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의 제도인데 그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경직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를 더 알아둬야 돼요? TDR, 개발권 양도제를 더 알아둬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있죠. 공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도 이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지역이 구역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용적률 같은 걸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하고 하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대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또 어떤 측면에서 경직성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도시 관리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죠.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는데 사회는 늘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즉시 이걸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경직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면 되고요.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용도지역지구제와 그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용도지역이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외할 수가 있죠. 맞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제가 특정 지역에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 하는 거, 요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이게 사전적 독점의 문제와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이렇게 할 때, 그 개발되는 지역에 이미 이전부터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한테 이런 개발 이익이 발생해도 발생하죠. 나중에 그 땅을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땅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 독점의 문제는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에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의 경우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 획일적인 규제도 경직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지가를 하락시키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고요. 5번이 틀렸죠. 이거 많이 물었어요. 토지 이용에 나타나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5번이 틀렸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인데요. 이거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지구제의 뜻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기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언뜻 봤을 때 맞는 말 같죠? 근데 틀렸어요.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금 세종시가 투기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세종시 투기지역이죠. 자, 세종시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나요? 토지가 아니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세종시가 개발되기 전에 앞으로 이게 들어선다 그러면은 막 투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투기 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요건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요건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토지입니다. 토지. 이 문장에서 토지 또는 지가. 토지와 지가예요. 토지와 지가. 틀리기가 쉽죠. 투기 거래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키포인트는 토지 또는 지가입니다. 지가. 자, 요것도 저기 공부하잖아요.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요. 다 하잖아요. 예? 처음 알았어요? 1차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차만 하시는 분들을 더 배려해야 되는데. 근데 시험문 나오니까 어떡해요? 다음에 3번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맞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도 공법에서 언급은 되죠.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개발할 토지냐,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느냐, 보존할 거냐, 또는 농업 적성, 농사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목적이죠. 농림, 이렇게 생산 목적.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용도예요. 토지라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건물 짓고 살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게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거나 아니면 임업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후대를 위해서 또 남겨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죠. 요거 평가하는 게 바로 토지 적성 평가제도예요. 토지 적성 평가.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죠. 자,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모자라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 정의를 여러 번 물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1차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게 이제 지역 지구제가 이거잖아요. 공법에서 하는 게. 근데 이게 문제는 개론에서 공법의 내용이 간혹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법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중복 지정이 안 되고 얘네들은 중복 지정이 돼요. 중첩해서 뭐 그 정도. 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얘네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또 용도 지역을 다시 도관농자 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개발. 이건 뭐예요, 이거?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농림지역은 생산 목적이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자연환경을 보존하느냐, 생산 목적이냐. 자, 요거는 관리지역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 일단은 뭐로 분류를 해놓고 일단은 이 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개발할 여지가 있느냐, 보존할 거냐, 생산 목적으로 쓸 거냐 해서 어떻게 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하죠. 계획관리는 개발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계획관리.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공록하죠. 도시지역을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하죠. 도시에도 녹지공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지지역을 다시 어떻게 나누어요? 또 자연녹지, 개발할 여지가 있으면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항상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다시 주거지역을 어떻게 나누어요? 전일준 하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양호한.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양호한 주거환경이냐 편리한 주거환경이냐 이 차이가 있고요. 전용주거지역을 다시 1종, 2종으로 나눠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일종이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먼저 있는 게 단독주택이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나중에 나온 거고. 그렇게 보면 1종, 2종.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까지 해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렇게 3종까지 가는 거죠. 다음에 전일준, 이제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은 주거를 중심으로 하되 뭐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보완되어 있는 그 준주거지역이죠. 다음에 상업지역을 다시 중일육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 중일육은 마지막에 이제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나누고요. 공업지역을 다시 또 전일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은 전용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공해성 그런 공업이죠. 일반공업지역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공법 문제가 출제되는데 제가 이의신청도 했어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뭐 제가 할 만큼은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용도 지구도 있기도 하죠. 뭐 경관지구, 뭐 보호지구, 또 뭐 개발진흥지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첩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 5번 문제 개발권 양도제에 나오는데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전지역에서는 토지이용 규제가 극심하고 개발지역에서는 토지이용 밀도 내지는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약할수록 개발권 양도제도의 실효성이 크다. 자, 1번이 바로 틀렸는데요. 보전지역에서든 또는 개발지역에서든 규제가 강해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어떤 지역은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보상을 해줘야 정상인데 보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개발 허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도 뭐를 주는 거예요? 개발권이라는 거를 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개발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되어서 사용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규제가 약하고 여기도 규제가 약하다는 얘기는 이게 뭐 불법으로 여기다 짓는 거죠. 불법으로 여기다 짓고 여기도 사오지도 않고 그냥 개발권 없이도 그냥 막 불법으로 짓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제들이 강해야 이런 개발권 양도제가 제대로 시행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발권 양도제의 성공적인 시행은 공사의 형평의 원리를 달성할 수 있으나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현상 등으로 인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말이에요. 이쪽 지역은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과밀 지역이 될 수 있다고요. 그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현재 이용권과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저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렇죠. 미국에서 원래 시행이 됐다고 해요. 미국에서 원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됐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뿐만 아니라 개발권을 포함한 권리집합체로 보며 개발권을 분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개발권 양도제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좀 잡다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참고 삼아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라 뭐 그런 정도의 문제예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에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맞죠? 토지 공개념, 공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공개념이죠.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하여 공익사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 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맞죠?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 사유화를 방지하는 것은 바로 개발이익 환수 기능이 있는 거죠. 아까 개발이익 환수되고 또 아까 요거 공공개발과 수급조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익사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 이건 뭐예요? 공공개발용 비축이고요. 또 토지 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부과되고 있죠.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중계약서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운계약서 말하는 거죠. 맞나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죠.
그거 처벌받는 거죠. 몇 년 몇 천만 원이요? 3년이요? 다운계약 썼으면? 그거 중개사법은 다들 안 하는가 보네. 이거 중개사법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다운계약 썼으면 처벌받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은가요? 이제 오늘은 말 섞기 싫죠? 이거 분명히 몇 년 몇 천만 원 나올 텐데. 1년? 다음 시간까지 숙제예요. 3년 3천만 원이에요. 투기 탈세? 투기나 탈세.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세네요 그거. 그리고 나중에 적발되면은 또 양도소득세를 또 80%인가 뭐 하여튼 뭐 또 내야 되는 거 있다면 더 내야 된다며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죠.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렇게 해서 도입된 거예요 사실은. 다음에 혹시 그거 찌른 사람은 또 보상받는 거 없나요? 꼬지른 사람 돈 받는 거. 그런 게 있으면 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5번이 틀렸죠.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게 아니죠. 이 상대적 권리입니다. 사회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현대 민법에서는 공공복리를 많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토지 수급의 만성적 불균형 등의 조건하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투기의 원인이 되며 소득의 격차를 초래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의 환수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려 주택이나 택지 확보를 위한 유익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는 초과매수법, 상쇄법, 직접부가법, 국유화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직접부가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초과매수, 상쇄, 국유화는 안 됩니다. 초과매수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땅이 필요한데 주변 지역에도 개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수용되는 사람들한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배제가 돼요. 근데 주변에는 땅값이 올라간 채로 자기네들이 개인 간 거래를 할 거니까 개발이익이 환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를 부과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매수하는 거죠.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여기인데 더 많이 매수하는 거죠. 이걸 초과 매수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위헌이에요, 위헌. 아까 이거 공공개발 목적으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공공개발 필요한 건 이 부분이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수용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허용이 안 돼요. 초과매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쇄법도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여기 편입되는 땅도 있고 바깥에 땅도 있어요. 바깥에 땅은 땅값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안에 또 땅값은 올라갔는데 얘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는데 얘는 땅값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쇄법은 여기에 개발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기 땅값 올라가는 만큼을 까고 보상 주는 거예요. 까고 상쇄하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안 돼요. 여러분들 공취법 들어보셨죠? 공취법. 그냥 공취법이란 그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취법. 그 공취법상 여기는 여기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제대로 보상금을 주고 얘는 얘대로 따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돼 있어요. 까고 보상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위법이에요. 이거 하면 위법.
이거는 위헌, 초과매수 위헌, 상세법 위법, 국유화 말도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부가법인데, 그 직접부가법에 바로 개발부담금이 있다고. 개발부담금. 또 뭐가 있을까? 이거는 비과세적 방법이요. 세금 매기지 않는 방법이고,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꽤 세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개발이익 발생한 거를 어느 정도 환수를 하는 거죠. 이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에요. 다음에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므로 개발이익 환수는 위헌 위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 말이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9번만 좀 보겠습니다.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 방식이다. 지금 여기 간접 개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금융지원이나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이잖아요. 앞에 거는 직접 개입이지만 틀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의 증가분,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걸 환수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죠.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죠. 아까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줘서 그것이 이전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고요. 다음에 3번 토지 선매가 나오죠. 자,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맞죠? 3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제 아까 했죠. 자, 그 4번 지문의 토지적성평가제는 내용이 5번 지문에 있어요. 5번에 내려가면은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적성평가제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짝이 안 맞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승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제죠. 그래서 지금 4번, 5번 다 틀리고 3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넘어가시면 이제 그 주택정책이죠. 자,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